안녕하세요. 테크니션의 박진철입니다. 6개월간 12편의 방송 계획으로 시작한 테크니션, 어느덧 가을을 넘기고 겨울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테크니션은 가능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최근의 영상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약 일주일 간격으로 촬영 스케줄을 계획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근래에 보기 드물게 사만사원의 우리나라의 기상관념을 깨는 강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바다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계획된 방송 12회차 중 절반인 6회차를 맞아서 그동안 함께했던 바다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차별 주요 장면과 그 숨은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편이었죠. 전남 말양권에 덕우도로 출조를 했었는데요. 가을의 중심에서 너지막히 출항하다가 덕우도 간녀가 비어 있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덕우도 간녀는 A급 포인트로 분류되는 곳이라 늦게 출조해서는 여간 내리기 힘든 자리였는데 당시 특별한 조항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터라 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날 저는 이곳에 내려서 몇 마리의 감성돔 손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요 장면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두어 번 정도 캐스팅을 했는데요. 감성돔 낚시, 뱅에돔 낚시, 참돔 낚시 다 마찬가지죠. 릴지 낚시에서 포인트, 본인이 위치한 포인트에서 공략할 지점을 찾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조류가 아주 강하면 그 중에서 다소 약한 곳을 공략 포인트로 잡아야 되죠. 반대로 전체적인 조류가 아주 약할 때는 그 주변에서 다소 빠르게 흐르는 조류 그 지점을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이 포인트, 이 간녀 주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골이 아주 양쪽으로 세차게 흐릅니다. 찌낚시하기에 조금 어려울 정도인데요. 반면 약간 떨어진 이 여와 여 사이에 감아도는 조류, 기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이쁜 감성돔 조류 같은 그런 조류를 맡고 있습니다. 두세 번 던져보고 제가 공략해야 될 지점, 양쪽에 빠른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그 사이 반경 한 30-40m 정도 되는 요 지류대, 방방한 물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곳에 제가 발밑에 들어가는 밑밥도 어느 정도 보일 것이고 또 양쪽 조경지대로 흘러 들어가는 밑밥에 타고 들어오는 고기들이 머물기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간녀에서 잠시 몇 마리의 감성돔을 낚고 물때가 바뀌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제가 옮긴 곳은 낚시를 잘 하지 않는 포인트였지만 포인트가 좋아 보여서 자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류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렇게 조류가 전혀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낚시를 하게 되지만 나름 의미 있는 한 마리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던 조류가 멈춘 상황에서의 낚시 방법에 대한 짧지만 중요한 강의가 기억나는데요. 현장 상황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발밑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조류가 쫙 흘러주고 있는데요. 감성돔 낚시 하시면서 이런 조류 참 까다롭죠. 발밑에서 방방하게 나가주는 조류가 제일 좋을 텐데, 자, 이런 조류의 공략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힐 것 같은데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방 한 5m, 10m 부근에 거품띠가 쫙 형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런 조류에서 낚시를 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조류의 형태, 아마 두 번 가면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갯바위 형태가 아닌가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설명하기보다 이 현장 그림을, 현장 모습을 배경으로 조금 더 실내에서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좌우의 횡조류, 두 번 갯바위 내리면 한 번은 아마도 맞게 되는 그런 조류인데요. 이런 조류를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의외로 쉽게 감성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제가 내린 자리에 좌우의 횡조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 좌우로 흐르는 횡조류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거품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절하 모습들 낚시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띠가 형성되는 이유는 갯바위에 부딪혀서 나가는 이 반탄 지류와 바깥에 흐르는 이 본 조류의 조경지대 경계선으로 보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계선에는 발밑에 들어가는 밑밥도 경계선으로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깥에서 흐르는 본류와 지류에 만나는 경계선에 지속적으로 물 주위에 부유물들 혹은 우리가 임의로 쳐놓은 밑밥띠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낚시에서 어종을 불면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이런 지형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 살펴보신다면 좌우로 쭉 흘러가다가 10m, 20m, 30m 혹은 그 이상 계속 이 조경지대를 따라 흘러가던 조류가 멈칫거리는 지역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곳은 물속의 지형지물 혹은 연결된 갯바위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작게 혹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데요. 자, 제가 내린 저 포인트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품띠를 따라 형성되는 이 좌우 조류의 경계선이 약 50m에서 한 60m 정도 나간 지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조류가 멈칫하는 돌아나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마리를 입질을 받게 되는 것도 이 위치에서 예상했던 대로 입질을 받게 됐었는데요. 이러한 조류는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까다롭고 피해야 될 조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아주 좋은 조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발밑에 들어가는 밑밥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분명히 이 거품띠의 경계선, 이 조경지대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들어가 주게 될 것이고, 꾼이 던져놓은 채비 역시 밑밥띠를 따라 좌우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경지대가 스스로 채비를 잡아주면서 포인트를, 감성돔이 모이는 포인트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우 횡조류, 거품띠를 형성하는 좌우 횡조류를 공략할 때는 갯바위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거품띠가 형성되고 조경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전유동 채비보다는 반유동 채비로 공략하는 것이 일정한 수심대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을 주고, 또한 멀리까지 흘러가더라도 채비 수심, 미끼가 달리는 수심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류를 맡게 되신다면 상황에 따라, 수심에 따라, 조류 세기에 따라서 채비의 무게를 조절한 반유동 채비로 공략하시는 것이 감성돔을 만날 확률을 분명히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바다 역시 덕우도권으로 출조를 했었죠. 이때는 그 출조 전에 덕우도권 조항이 좋다는 정보를 가지고 출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 출조를 했습니다만 갯바위는 내릴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시기 그 조항이 좋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유명 포인트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그 생자리만 잘 찾아 들어가면 그 의외의 큰 조항을 만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저는 이름 없는 조용한 생자리를 찾아 내리게 됐는데요. 두 자릿수 조항을 보이면서 그 포인트 선정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그런 날이 됐습니다. 이날 저는 제가 감성돔 낚시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빗질을 사용한 채비법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데, 사실 감성돔 낚시는 그 밑밥과의 동조 자체보다는 그 지속적으로 밑밥을 조류에 흘려보내고 그곳으로 채비를 흘리면서 포인트를 훑어나간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제가 사용한 빗지의 채비는 다소 무게가 있는 감성돔 밑밥과 중하층까지 어느 정도의 동조를 이룰 수 있는 채비로서 그때의 가을 시즌이라는 시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진 낚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제가 사용한
비치에 대한 신뢰 강의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현장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 시기 모든 포인트에서 바람 등의 날씨 조건만 맞아준다면 비치를 사용한 전유동 채비를 아주 즐겨합니다. 자, 이 비치를 사용한 전유동 채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내에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감성돔 낚시의 중심에는 비치가 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비치의 활용성을 잘 이해하면 정말 많은 낚시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한 설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비부력의 찌를 선택을 했고요. 그 밑에다가 찌멈춤 고무, 부력이 없는 찌멈춤 고무를 달았고, 찌멈춤 고무 바로 밑에다가 마이너스 B 봉도를 세팅해서 비부력, 그나마 있는 부력을 상승시키는 마이너스 봉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래를 달았고, 목줄 약 3, 4m의 목줄에 감성돔 바늘 2호와 3호를 번갈아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흡사 뱅에돔 채비와 기본적인 뱅에돔 채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전유동 형태의 채비에서 저는 오늘 찌멈춤 매듭과 방구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채비 형태를 본다면은 가벼운 반유동 채비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반유동 형태의 채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채비를 가지고 현장 모습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하게 되는 현장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가까운 곳은 약 5에서 6m 정도의 수심, 조금 나가면 약 8m 정도의 수심, 자, 최대 깊은 곳은 10m 정도, 다시 말해 5에서 10m의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를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류가 아주 적절하게 찬찬히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치를 사용한 전유동 형태의 반유동 낚시를 사용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수심이 10m권이 가장 깊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듭의 위치를, 바늘부터 매듭의 위치를 12m에 맞춘 전유동 형태의 반유동 채비를 구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채비의 최대 장점은 1호치 같이 무거운 채비가 아니고 비부력의 가벼운 채비였기 때문에, 자, 가까운 곳 5, 6m층을 공략할 때도 바늘이 선행된 상태에서 중하층 4에서 6m권을 적절하게 공략할 때 뒷줄만, 채비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만 해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바닥층에 미끼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채비죠. 그러다가 채비가 점점 조류에 진행되면서 8m권으로 깊어지는 수심권이 들어가더라도 제 채비는 12m의 매듭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듭을 조금 줄을 풀어주면서 다시 B의 무게, 마이너스 B 봉들이 물렸는데요. 마이너스 B의 무게를만 가지고 천천히 깊어지는 수심대에서 5, 6m에서 4에서 6m권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다가 조금 수심이 더 깊어지고 채비가 나가면서 다시 6에서 8m권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채비가 천천히 전유동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까운 곳부터 다소 먼 곳까지 함께 공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입질을 받지 못할 때 저는 조금 더 흘러간 상황에서 10m권, 다시 말해 8에서 10m권의 바닥층을 12m의 매듭을 맞춘 전유동 형태의 채비로서 또 중하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채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용하게 되는 비치를 사용한 전유동 형태의 반유동 채비라고 볼 수 있는 이 채비, 이러한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 그리고 초거울에 밑밥이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매우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비인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만나는 바다 맹골도 편이었죠. CR과 마리수 모두 아주 풍족한 조과를 기록한 곳이었는데요. 이때의 방송이 나간 후로 맹골도로 수백 명의 출조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방송으로 나간 그 낚은 고기의 수는 약 10여 마리였습니다만 그날 함께했던 일행과 받은 그 감성돔의 입질은 대략 20여 차례가 넘었던 것 같고요. 그 첫날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개인 출조에서는 57cm 감성돔을 비롯해서 여러 마리의 오자 감성돔 손맛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단일 섬의 크기로 만 계산한다면 그
감성돔의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이 맹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 2분과 함께 출조를 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은 하루 동안 본인의 기록을 3번이나 갈아치우기도 했답니다. 그럼 그때 장면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물이 싹 죽는다 이가 지금. 조류가 싹 죽잖아. 바뀌잖아. 고기가 몇 마리 들어온다고. 두 사람 바빠요. 안 바쁘면 밑밥 좀 주이소. 집에 가가 할게가. 상은씨 봐봐. 입질 앞에 받았지. 그래 멀리 이래 바깥 조류가 지금 너무 세게 간다 이가. 감성이 조류가 아니라 이럴 때는 가까이 봐봐. 급범지 안쪽은 가긴 하는데 천천히 간다 이가. 그자 고기가 들어가더라도 힘들단 말이야. 고기도 이 조류 타고 움직이기는. 그자 그러고 원천적으로 감성돔이라는 거는 갯바위에 붙어 있는 고기들이라고. 특히 서부권으로 올수록. 그래서 앞을 흘리라는데 앞을 이렇게 흘리게 붙여서 흘리기에는 전유동보다 반유동 채비가 나아요. 같은 수심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대신에 까다롭다. 계속 미끌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이 서 있는 데서 위쪽 조류 상류로 던지지 말고 앞으로 던져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계속 뽑아줘. 너무 많이 뽑으면 채비가 수심 얕으니까 다 떠버리니까 한 50cm에서 1m 정도 매듭 뽑으면 되잖아. 그지? 뽑고 뽑으면서 계속 보내주라고. 그러면 그게 감성돔 수심층의 입질층이라 고기가 아무리 바닥에 조건이 안 좋아서 붙어 있다 한들 바닥이란 말은 바닥에서 1, 2cm라고. 감성돔이 꼬리를 한 번만 탁 차면 2m가 확 나갑니다. 그죠? 바닥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닥이라. 바닥에서 1, 2m가. 그죠? 그래서 계속 뽑아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입질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미끌림이 생긴다고 자꾸 귀찮으니까 멀리 던지지 말고. 프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갯바위에 바짝 붙여서 줄을 뽑았다가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입질에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물색이 탁한 편이었지만 감성돔의 개체수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저는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그 채비를 뽑아주는 방법의 채비 견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의 실내 강의 내용은 그 모든 감성돔 낚시에서 아주 유용한 내용이라 현장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씨, 이 반유동 채비잖아, 그죠? 반유동 채비로 우리가 견제를 할 때는 낚싯대를 이렇게 끌어주는 거, 이렇게 끄는 것보다는 채비를 뽑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채비를 끌어주게 되면 만약에 바늘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특히 지금처럼 물이 안 갈 때는 바닥을 끌게 되겠죠, 약간이라도. 물론 끌면서 뽑혀 올라오기도 하지만 시작은 끌어줄 때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닥을 끌게 됩니다. 그럼 미끌림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죠. 가능한 한,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살 든다고 보고 줄이 들렸죠. 여기서 작게는 50cm 정도, 많게는 한 1m 정도 쭉 뽑았다가 자 뽑는 순간에 낚싯줄은 또 일자가 쫙 되겠죠. 그 상태로 낚싯대 끄다고 집까지 일자를 쭉 만들어주고 그 여유줄을 한두 번 정도 감아주고 다시 기다려주는 이렇게 전유동 채비하고는 또 다르게 반유동 채비는 정렬되어 있는 채비를 뽑아 올린다는 느낌, 그죠? 그렇게 견제를 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물색이 많이 탁하잖아요. 물색이 탁할 때는 물이 안 갈 때 가만 채비를 두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캐스팅하는 데서 물이 안 간다면 자율적으로라도 뽑아주고 놔주고 뽑아주고 놔주고 감성돔이 물론 후각으로도 미끼를 찾을 수 있지만
미끼를 먹게 되는 순간에는 시각으로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감성돔 눈에 1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탁감물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뽑아주고 놔주고 혹은 뭐 끌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계속해서 미끼에 움직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보지 못할 때 내가 움직여서라도 감성돔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사편 병풍도의 모습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저런 섬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저곳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 있는 우리 꾼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섬을 찾는 만큼 설레임도 컸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은 여러 조건들이 맞지 못했는지 한 마리의 감성돔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병풍도라는 섬은 그 감성돔의 입질을 받지 못하더라도 큰 씨알의 우럭들이 잘 낚이는 곳이고 또 이런저런 잡어들의 잦은 입질이 꾼을 심심하게 하지 않는 곳인데 제가 촬영을 했던 이날은 조그만 잡어 한 마리의 입질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조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핑계 같아서 속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당시 수온이 10도 정도 나왔었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약 2도 정도의 수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 스스로도 감성돔의 입질을 받는 것에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있었기도 합니다. 자, 이날은 그 초중급의 조사님들에게 매우 유익한 단번에 감성돔의 입질층을 찾는 수심 조절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초중급의 시청자님들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그때의 강의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낚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입질을 받는데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거 아마도 적절한 수심층을 찾는 방법일 겁니다. 매듭을 이용해서 때로는 얕게 또는 깊이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은 처음 내린 포인트에서 수심을 찾는 방법, 낚시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잘못할 경우는 오전 6시간 물때 중 한 2시간은 수심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침 물때 좋은 시간을 놓치게 되죠. 자, 반유동 낚시를 하면서 모르는 포인트에서 정확한 수심층을 찾는 방법,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방법은 실내에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의 반유동 채비에서 입질 수심층을 찾는 방법, 아주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반유동 낚시는 수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성돔의 입질을 받고 받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전 낚시에서 지표로 삼으신다면 한두 번의 캐스팅만으로도 입질층, 바닥권의 입질층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채비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의 위치고요. 매듭은 수면과 위치를 같이 하죠. 자, 앞의 설명과 같이 바닥층의 거리가 10m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매듭을 9m의 바늘부터 매듭까지의 거리를 9m, 수심을 9m에 조절을 하고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 그리고 채비가 흘러가면서 전혀 미끌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꾼은 스스로가 야, 내 채비가 붕붕 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심이 깊은데 하고 두 번째 캐스팅에서는 수심을 더 주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꾼들은 30cm 혹은 50cm 단위로 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9m의 수심에서 30cm 단위로 수심을 조절했다면 약 3번에서 4번 캐스팅이 들어가야 10m 바닥권에 닿게 됩니다. 자, 9m 수심에서 채비를 흘렸을 때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단번에 한 발, 우리 꾼의 용어로 한 발이면 성인의 손으로 양쪽을 쭉 벌린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1m 80cm 정도가 됩니다. 자, 2m라고 가정을 하고 플러스 한 발을 주게 되면 이 채비의 수심은 9m에서 단번에 11m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 곧바로 채비를 던지자마자 바닥권에
밑걸림이 생기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m 수심에서 시작할 때 9m 수심을 주고 캐스팅을 했으면 밑걸림 없이 흘러가게 되고, 두 번째 캐스팅에서 한 발을 쭉 져버리면 두 번째 캐스팅에 밑걸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9m에서 밑걸림이 안 생겼는데 한 발을 더 준 11m에서 밑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바닥층의 수심은 9에서 11m 안, 약 10m권을 이루는 겁니다. 딱 두 번의 캐스팅으로 입질 수심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층의 수심이 실수심이 10m를 보이고 있는데 11m의 수심을 주고 낚시를 했습니다. 자, 한 번의 캐스팅에서 바로 밑걸림이 생겨버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발 1.8m를 쭉 매듭을 줄여버리게 되면 이 수심은 마이너스 2m가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채비의 수심은 9m가 되겠죠. 한 번 캐스팅 이후에 바로 한 발을 줄임으로써 9m가 된 채비로 캐스팅을 하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는 밑걸림이 생기다가 두 번째 캐스팅에서 곧바로 밑걸림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꾼은 스스로 곧바로 9m와 11m 사이에 바닥층이 형성된다는 답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 전체 10m의 수심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상층, 중층, 하층은 곧 바닥층이 됩니다. 자, 이 바닥층 약 2, 3m권에 들어가는, 우리는 여기를 공략하는 것이죠. 바닥에 2, 30cm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꼬리를 한 번만 탁 차더라도 2, 3m가 앞으로 쭉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층, 바닥권에 들어가는 2에서 3m권은 미끼가 9m에서나 8m에서나 10m에서나 이 권 안에만 미끼를 놀릴 수 있다면, 이 안에만 머물 수 있다 그러면 감성돔의 입질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꾼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이 완전 바닥에 내 미끼가 2, 30cm를 벗어나지 않도록 타고 다녀야 입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 내한테서 50cm 혹은 1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냄새와 또 시각으로 먹이를 확인하게 되면 얼마든지 감성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수심층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그리고 쉽게 바닥층을 찾는 본인만의 확신을,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의 방송이었죠. 추자도를 찾았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겨울 날씨의 피해를 톡톡히 본 출적길이었습니다. 첫날 들어가는 날 오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주의보와 외비특보가 번갈아 뜨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첫날 오전 약 4시간 정도밖에 낚시를 하지 못한 정말 아쉬운 출적길이었습니다. 이때의 출조는 감성돔을 목표로 하고 출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감성돔 포인트들은 내릴 수가 없었고, 섬을 돌다 보니 참돔을 대상으로 할 만한 상섬, 북쪽에 있는 섬이죠. 상섬 포인트가 비어 있길래 참돔을 대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 중에 다행히 1.5호 낚싯대와 4000번 릴이 있었기에 서둘러서 채비를 바꿔서 참돔 낚시를 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대형급의 참돔 입질을 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방송에서 보기 힘든 대형 참돔의 입질을 받는 순간, 우선 그 장면 잠시 보면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방방하게 먼바다로 흘러나가는 조류. 정말 좋은 조류입니다. 긴장감이 싹 돌 정도로 입질이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조류인데요. 사실 봄, 여름철에 만나는 조류보다는 조류가 좀 약하죠. 마치 감성돔 조류 같은 조류가 먼바다로 쫙 뻗어지고 있는데, 12월을 넘기는 이 겨울철 참돔 낚시에서는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본류대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게, 마치 감성돔 조류처럼 묵직하게 먼바다로 흘러나가는 조류가
참돔을 만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온기로 향하면서 강하고 세찬 조류의 본류대 쪽보다는 그 본류대와 맞닥뜨리는 지류대 쪽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너무 좋은데요. 입질을 이 타이밍에 받지 못하면 글쎄요, 오늘 오전 낚시는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조류로 보입니다. 우샤! 야, 대물인데요. 자, 자, 야. 자, 이 정도면 붙어볼 만하겠습니다. 자, 숯불 조이고. 자,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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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숯불을 완전히 다 조아놨는데도 서서히 풀려나가는데요. 우샤! 자, 좋은 조류 말씀드리자마자 아우, 정찰입니다. 야,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자, 올라오느라. 으쌰. 자, 뜨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초반에 찰 때 바닥에 완전히 붙은 것 같은데 목줄에 손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서서히 올라옵니다. 참돔이 분명합니다. 으쌰. 발 밑에요. 자, 다가오면서 발 밑에 쓸리기 쉽죠. 최대한 곧불에 나가서 낚싯대 끝이 바다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발 밑에 온 고기를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큰 시야이네요. 바닥에서 딸려오면서도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고기가 뜨질 않습니다. 자, 좋아. 자, 찍어보기 시작합니다.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씨. 자. 우씨. 조금만 더. 어우, 힘들어. 모습을 보이거라. 자, 대물급의 참돔입니다. 올라오너라. 우씨. 뜰치에 머리가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자, 한 80cm급은 돼 보입니다. 우씨. 우씨. 수자도 12월에 만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실 저때 저는 그 입질을 받는 순간 끌어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답니다. 그때 우리 PD님께서 저쪽 뒤쪽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뛰어오는 바람에 그 챔질하는 순간부터 앞쪽 부분 제가 조금 놓쳤는데요. 최초 입질 시에 약 30m 정도를 원줄을 그냥 차고 나가는 입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바로 그 지역쯤에 수중에 수심이 툭 떨어지는 그런 수중턱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더 이상 제가 줄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수보를 바짝 조고 맞짱을 뜨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다 좋은 숯불도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목줄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도 뜰채에 담는 순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행히 뜰채에 참돔이 담기면서 맞짱 승부에서는 제가 이기게 됐습니다만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날 제가 사용한 참돔 공략 채비는 반유동 장기일 낚시의 채비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그 물골에서의 참돔 낚시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채비라고 생각하는 채비입니다. 이 반유동 장기일 낚시의 채비 구성에 대한 강의도 있었죠. 이 채비 구성은 실내에서 상세하게 다뤘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찌는 반유동 장기일 채비로서 매듭이 15m 수심에 들어가 있는데요. 15m까지는 반유동으로 진행이 되다가 15m 수심을 지나면서부터 매듭이 찌에 닿고 바늘이 완전히 정렬된 상태부터 약 2비 정도의 무게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채비를 잘 운용하게 되면 100m, 150m 혹은 그 이상 채비가 나가더라도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중하층의 바닥층을 채비가 놀리면서 갈 수 있게 되죠. 참돔의 확률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가벼운 채비로서 이런 물골에 바닥 가까이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반유동 채비만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수심을 지나게 되면 채비가 완전히 떠서 가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고부력 전유동 채비는 바닥의 수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감으로 읽어 나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낚시 방법 반유동 채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매립한 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잠겨 들어가는 반유동 잠길 낚시는 제가 참돔 낚시에서 아주 즐겨 쓰는 채비이기도 합니다. 이 채비 방법은 거센 물골에서 이루어지는 참돔 낚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실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 낚시를 할 수 있는 채비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로제로찌, 쓰리제로찌를 이용한 아주 가벼운 전유동 형태의 장길 낚시가 있을 테고요.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를 사용한 반유동 낚시 방법, 그리고 고부력 전유동 채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반유동 채비를 이용한 장길 낚시의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채비를 여러 가지 필드에서 사용을 해봤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반유동 잠길 낚시의 채비를 제대로만 운용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참돔 포인트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비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기준으로 이 반유동 장길 낚시의 채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비는 제가 오늘 낚시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채비인데요. 일반적인 반유동 낚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매듭과 방구슬이 들어가고 찌가 1.5찌를 선택으로 했고요. 수중찌는 마이너스 1.5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한 이 찌는 약 2비 정도의 잔존부력이 있는 찌였는데요. 자, 그 잔존부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목줄, 바늘 위 약 50cm 부근에 마이너스 2B의 좁쌀봉도를 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채비는 2B의 잔존부력이 남아있는데 1.5에 1.5를 달고 2B 봉도를 물림으로써 찌는 안정이 되고 나면 수면에서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요. 참돔 낚시에서는 예민성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자, 이 채비로 공략을 하게 되면 매듭의 위치를 약 15m의 바늘부터의 위치를 약 15m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흘리게 되면 수면에 매듭이 닿게 되면 제 채비 전체는 약 각을 이루더라도 13m 정도, 약 15m권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반유동 채비로 낚시를 하게 되면 참돔 낚시처럼 50m, 100m, 150m 혹은 그 이상 채비가 흘러가면서 입질을 받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은 10m, 15m밖에 되지 않더라도 채비가 흘러가면서 수심은 15m, 20m 이상 혹은 그 이상 깊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채비는 수중에 둥둥둥둥 떠서 다니는 상황이 되죠. 자, 따라서 저는 이 채비를 사용하면서
목줄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B 봉도를 하나 물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5에 마이너스 1.5, 2B 잔존무력에 2B를 물린 데다가 2B 봉도를 하나가 더 물리게 되면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2B 정도의 무게로 채비는 매듭이 단 후부터, 다시 말해서 15m 수심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2B의 무게로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자, 조류 세기가 이 정도면 충분해. 마이너스 2B의 무게면 충분히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 라고 판단되면 이 채비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점점점 조류가 세지거나 야, 채비가 흘러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2B 무게는 가볍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2B 봉도를 하나 더 물리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의 중하층을 효과적으로 더듬어 나가는 낚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점점 조류가 더 거세져서 1.5지 자체로 2B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 채비라 그 조류를 태워나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찌의 호수를 2호 혹은 더 강한 조류가 흐를 때는 3호까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3호에 3호, 2호에 2호가 되고 봉돌도 한 호수 정도씩 높아지겠죠. 전체적으로 패턴은 똑같은 채비를 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호수와 봉돌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거센 조류를 이기면서 흘러나갈 때 잠겨나가는 방법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낚시의 채비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반유동 잔길 낚시 채비, 이 채비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조류가 바뀌고 조류의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채비의 무게를 바꿔준다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채비 구성은 이러한 형태, 봉도를 가감하기에 따라서 매듭이 닿은 후부터 반유동 채비가 서서히 잠겨 나간다는 이러한 형태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필드에서도 충분히 채비의 무게만 변화시킴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참돔 낚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채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테크니션 지난 절반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기상이 허락했다면 더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죄송스럽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 테크니션 7번째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출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운의 7이라는 숫자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출조지는 감성돔을 만나지 못했던 병풍도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3일 동안 약 4시간밖에 낚시를 허락하지 않았던 추자도에 대한 아쉬움도 큰데요. 제가 어디로 갈지는 다음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겨울 낚시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운의 바다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